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한반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의 황금기를 연 군주, 바로 근초고왕의 시대인데요. 보통 우리는 그를 영토를 크게 넓힌 정복 군주로 많이 기억하지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근초고왕을 단순한 영웅을 넘어서 마치 오늘날의 뛰어난 경영자처럼 아예 국가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미래를 위한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 전략을 기획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당시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죠. 중국 대륙은 분열되어 있었고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강력하게 세력을 키우면서 막 남쪽을 압박하고 있었고요. 이런 격동의 시기에 백제는 어떻게 위기를 딛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탐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근초고왕의 리더십을 국가 경영과 미래 전략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근초고왕이 단순히 뭐랄까 땅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백제라는 국가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고 당시 모두가 주목하던 육지 대신에 바다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주목했다는 거죠.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해상 질서의 주역으로 떠오른 과정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근초고왕의 선택들이 어떻게 백제의 운명을 바꾸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시대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4세기 중반이면 백제가 마냥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네,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중국 대륙은 여러 왕조가 막 나타났다 사라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였고요. 북쪽에서는 강력한 고구려가 꾸준히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백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아, 고구려의 압박이 상당했군요. 네. 동쪽의 신라는 아직 힘을 키우는 단계였지만 그래도 잠재적인 경쟁자였죠. 무엇보다 백제 내부적으로는 한강 유역의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형태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요. 국가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고대 국가로 발돋움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눈앞에 놓여있던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도전 과제였군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근초고왕은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봤다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개방과 확장이라는 방향을 잡았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근초고왕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개방과 확장이라는 비전은 안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백제를 동북아시아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였죠. 아,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인 비전이었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당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던 육지, 그러니까 레드오션을 피해서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해상규역, 즉 블루오션으로 나아간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북쪽의 강자 고구려가 육로를 장악하려던 상황에서 과감히 바다로 눈을 돌린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던 셈입니다. 밖으로 힘차게 나아가려면 먼저 내부가 단단해야 할 텐데요. 근초고왕은 느슨했던 백제 내부를 어떻게 바꿔나갔나요? 왕의 권력만 강해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효율적인 중앙집권화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백제는 지방 세력들의 입김이 좀 강해서요. 국가적인 정책 결정이나 자원 동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가 운영에 있어서 큰 불확실성이자 비효율이었죠. 예를 들어 중요한 전진을 치르거나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려 해도 지방 세력들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가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렇죠. 힘이 분산되니까요. 네. 근초고왕은 왕실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군사지휘 체계를 딱 정비해서 지방의 인력과 자원을 중앙으로 효과적으로 모으고 국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마치 현대의 큰 기업이 여러 계열사나 사업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사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 경영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군요. 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거죠. 즉,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외부로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내부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작업이 있었다고요? 바로 역사서 서기 편찬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요? 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냥 역사책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기 편찬은 과거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백제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왕실 중심의 통치 이념을 널리 알리려는 매우 전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작업이 근초고왕이 남쪽의 마한 세력을 백제로 통합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백제의 백성이다 라는 공통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력으로 땅을 빼앗는 것은 하드 파워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 이런 문화적인 공감대, 즉 소프트 파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네. 서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제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가 통합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죠. 마치 현대 기업들이 인수합병, M&A 후에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하나로 융합시켜 시너지를 내려는 노력, 그 PMI,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과정과 유사한 목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브랜딩이자 정체성 구축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내부 시스템을 이렇게 탄탄하게 다진 근초고왕,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시선을 돌렸겠군요. 영토 확장은 어떤 전략으로 진행되었나요? 무작정 전쟁만 벌인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은 단순한 영토 욕심을 넘어서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넓히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먼저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세력들을 통합해서 현재의 전라남도 해안 지역까지 영역을 넓혔는데요. 아, 남쪽으로 먼저 진출했군요. 네, 이는 백제라는 국가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농경지나 인력 같은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튼튼한 후방과 자원 기반이 있었기에 북쪽의 강자 고구려와의 대치나 위험 부담이 큰 해양 진출 같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쪽을 안정시킨 후에요, 북쪽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겠네요. 북쪽의 강력한 라이벌, 고구려와는 어떻게 맞섰나요? 기록을 보면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전면전을 불사한 건가요?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전면전보다는 전력적인 긴장 관리에 더 가까웠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황해도 지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치열한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강함을 인정하면서도 백제의 모든 국력을 북방전선에 쏟아붓는 그런 소모전을 벌이기보다는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가의 핵심 역량을 다른 곳, 그러니까 남쪽 통합과 특히 해양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집중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힘을 분배한 거군요. 모든 곳에 다 쏟지 않고. 네, 그렇죠. 이게 일종의 리스크 관리, 즉 위험 분산, 리스크 해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힘을 소진하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할 것이 바로 논란이 많은 요서, 리학시 지역 진출 문제입니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최근의 해석들은 이것이 백제가 요서 땅을 직접 통치하려 했다기보다는 고구려를 견제하고 중국과의 독자적인 교역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확보, forward positioning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직접 통치가 아니라 거점 확보라. 네, 직접 통치하며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요소 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냥 중국과 교류하기 편하다는 것 이상의 전략적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북쪽 육상교역로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백제가 육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려면 고구려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컸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서해 바닷길을 통해 요서나 산동반도 같은 곳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백제는 고구려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남조의 선진 목물과 기술, 상품들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독립적인 통로를 확보한 겁니다. 이건 마치 현대 국가나 기업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 자원이나 부품의 공급망을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인 거죠. 아, 공급망 다변화랑 비슷한 거군요. 네, 동시에 고구려가 서해안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렸을 겁니다. 아, 드디어 백제 전략의 핵심,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앞서 육지 경쟁을 피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백제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지리적인 요인과 전략적인 판단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쪽 육로는 강력한 고구려 때문에 언제든 막힐 수 있는 불안정한 길이었죠. 근초고왕은 이런 육지에서의 힘겨운 경쟁 대신 아직 경쟁이 덜하고 잠재력이 무한한 바다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택한 겁니다. 자료에서 이를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네네. 기회의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해상 무역은 같은 거리라도 육상 운송보다 훨씬 많은 물자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중국 남조와의 교역을 통해 백제는 비단, 서적, 도자기 같은 선진 기술과 사치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들여와 국가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있었군요. 네, 이러한 경제적 풍요가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하고 세련된 백제 문화를 꽃필 수 있었던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된 것이죠. 즉, 바다를 통해 부와 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입니다. 와, 그 해상 네트워크와 백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 바로 칠지도군요. 정말 독특하게 생긴 칼인데 이게 그냥 선물용 칼이 아니었다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기술 패권 외교의 증거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칠제도는 단순한 장식품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7갈래로 뻗어나간 독특한 칼날 모양 자체가 당대 최고 수준의 철 가공 기술, 즉 재련 및 단조 기술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는 물건입니다. 와, 기술력의 상징이었네요. 맞습니다. 근초고왕은 이 칠제도를 왜 고대 일본의 왕에게 하사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의 첨단 기술을 가진 대단한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제는 왜를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습니다. 안정적인 후방 동맹을 확보하는 동시에 백제의 선진 문물과 상품을 수입하는 시장, 즉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면서도 종속적인 파트너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아, 그냥 준 게 아니라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군요. 네, 이는 마치 오늘날 강대국이 자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나 통신 표준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거나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영향력을 넓히려는 전략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자 국력이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조고왕 시대의 세련되고 개방적인 백제 문화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상품이자 영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백제는 중국 남조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대로 베끼지 않고 백제만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재창조했습니다. 백제만의 스타일이 있었군요. 네, 이런 백제 스타일은 교역과 외교 사절을 통해 주변국, 특히 일본에 전파되어서 고대 일본의 아스카 문화 같은 초기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문화를 통한 소프트파워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근처고왕 시대 백제의 성공 방정식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핵심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혁신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입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서기, 편찬 등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내부의 비효율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장의 단단한 토대가 되었죠. 네, 기반 다지기. 그렇죠. 둘째는 현명한 경쟁 회피와 시장 다각화 전략입니다. 고구려와의 소모적인 육상 경쟁을 가급적 피하고 해양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했으며
요소 거점 확보 등을 통해 교육 루트를 다변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셋째는 균형 잡힌 국가 발전 포트폴리오 운영입니다. 남쪽의 마한 통합으로 안정적인 내수 시장과 자원 기반, 즉 안정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 및 외화의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과 기술 및 문화적 우위 확보, 즉 성장성 추구를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위험과 기회의 균형을 잘 맞춘 것이죠.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군요. 네, 이런 면모들 때문에 이 자료는 근초고왕을 단순한 고대 군주가 아니라 마치 현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신사업 개발을 책임지는 최고 전략 책임자, Chief Strategy Officer, CSO에 비유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통치행위 하나하나에 깊은 전략적 고민과 통찰이 담겨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1700년 전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날의 기업 경영이나 국가 운영 전략에도 적용해 볼 만한 통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단기적인 영토 확장이나 군사적 승리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비전, 국문화, 즉 국가 정체성 구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네,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 핵심 자원 및 교역로의 안정성 확보와 다각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말이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셋째,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도 물론 중요하지만 칠지도로 상징되는 뛰어난 기술력이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 같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초고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4세기 백제가 어떻게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주요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는지 그 놀랍고도 체계적인 전략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단순한 정복군주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한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역사를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근초고왕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거나 부를 축적한 것을 넘어 전략적 유연성과 바다를 향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모델 그 자체를 창조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백제는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후대의 백제 지도자들이 근초고왕이 구축했던 이 강력한 해양 중심 전략의 핵심 원칙과 시스템적 강점을 신라의 부상과 같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끝까지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면 과연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거리로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